아시다시피 우리 청년 문제는 단순 구조적인 문제다, 오래도록 묵은 문제다라고 해서 단순히 치부할 수 없는, 그냥 단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청년들에게 큰 짐으로 다가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우리 청년 단체들과 그리고 청년이 그다음에 여야 어떤 진영 논리나 이념을 다 떠나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뜻을 모아서 한번 사회적인 대타협, 한번 문제점을 분석하고 솔루션을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자리를 마련했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찾아지는 시사점이나 결론에 대해서는 노사정에도 한번 정중히 의견을 전달드리고 실질적인 솔루션으로 이어지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대토론을 통해서 저희가 청년 일자리에 대한 일말의 해법이라도 함께 찾아나가고, 그 해법 속에서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미래세대 성장 동력인 청년들을 위해서 크게 생각해주고 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 동력을 부여해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는 토론이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정책 과제다라는 건 다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도 현재의 노동시장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지 않고서는 좀 조만간 큰 위기에 오겠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 이런 의미에서 청년 고용 활성화 또 청년 고용 일자리 창출 등등의 목표를 가진 노동시장 구조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회가 열린 것을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세대학교의 이지만 교수님, 특히 지금 현안인 정년연장 및 기업 간 임금격차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및 해법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지금 성장입니다.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10%대에 70년대 지금 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급속한 고령 사회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죠. 그 원인은 저출산의 관계가 됩니다. 매 10년 단위로 5살씩 기대 수명이 늘어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지금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몇 살에 죽을 것이냐. 지금 원래 82세가 기대 수명입니다. 주 계산하니까 제가 원래 50인데 110살 돼야 죽더라고요. 60이 돼야 10년이 지나면 제가 60일 때 기대 수명이 기본적으로 지금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30년간 일해가지고 120, 130세까지 과연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있겠냐는 부분이죠. 정부도 없습니다. 개인도 없고, 이 문제를 우리 사회 전체 구성원이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해야 될 과제를 지금 안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베이비붐 세대를 보십시오. 이분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 산업 성장 시대에 국부를 축적하는데 주역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얘기가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분들이 우리 경제에 하나면 이제 부담을 주는 주역으로 변화돼 가기 시작한답니다. 그 이유는 이분들이 55년생부터 63년생부터 74년생, 제가 2차 베이비붐 세대는 전체 인구의 1,500만 명입니다. 지금은 경제 활동 인구로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올해부터 한 해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정년 60세라고 봤을 때의 경우에. 자, 그러면 74년생이 60세가 되는 2024년부터 어떻게 될 거냐 문제죠. 1,500만 명이 실질적으로 국민연금 아니면 공무원연금 수혜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지불하겠냐는 거죠. 여기에 있는 젊은 층이 직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젊은 층의 인구는 적습니다. 훨씬 적다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이분들이 80세에 돌아가시면 되는데 100세까지 간다는 거죠. 이중고입니다. 1,500만 명이라는 베이비붐 세대의 덩어리가, 인구 덩어리가 80세에 돌아가지 않고 100세까지 간다. 20년간의 부담이 되고, 그분들도 부양해야 될 인구는 이분들만한 숫자가 아니라 이분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과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베이비붐 세대가 전체 인구에서 기본적으로 30%까지도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그 파괴력이란 부분은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가 일본 경제사회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그림이 이제 나와 보시면 됩니다. 2050년이 되면 저희들의 이 65세 이상 인구가 일본보다 훨씬 더 능가합니다. 지금 일본이 전체 인구 중에 25% 65세 이상 인구입니다. 초고령 사회입니다. 가정을 해보십시오.
65세 이상 인구가 25%다. 4명 중에 1명이다. 그리고 1세부터 14세 인구, 비경제 활동 인구 빼놨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 인력들, 비경제 활동 인구로서 많이 빠져있죠. 그럼 누가 경제 활동을 해서 이 나라의 국부를 축적하겠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총 인구 줄어들고 2029년 혹은 2031년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 2017년, 노인 인구 증가와 유손 인구 증가 2017년에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여기에 나타납니다. 현 2015년을 바라볼 때 근로자 생애주기별 고용복지 모델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정년 60세가 안 되니까 54세입니다. 그래서 27세부터 54세까지 일을 해서 61세부터 연금 수급 기간이 늘어납니다. 고용과 복지의 사각지대가 지금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내년부터 어떻게 되느냐? 60세 정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럼에도 국민연금 수급 기간 61세입니다, 지금. 그러다가 매 5년마다 1세씩 늘어나니까 2033년까지 되면 고용과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정부와 근로자, 재정 확보에 대한 고용 복지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한 고용 연장 정책이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지 정책에 대해서 이제 지금 27세, 54세 고용과 수명 80세 적합복지 모델에서 2016년부터는 27세, 60세, 100세 적합복지 모델로 빨리 사회 경제적 시스템 탈바꿈이 필요합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정부는 지속적인 재정 건전성 제고 정책이 필요하고 기업은 고용연장 정책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정부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연금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연금계획을 시작하니까 고용복지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그걸 메꾸기 위해서 정년 고용 연장 정책을 펴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정년 연장 고용 연장 정책은 기업에 고용 부담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업은 고용 연장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죠. 그 940개 정년 연장을 한 기업을 조사를 했어요. 거기에서 300일 이상이 760개, 300일 이하가 180개. 그래서 300일 이상 760개 중에서 정년 연장을 한 기업이 192개였습니다. 임금 피크제를 300일 이상 사업자인 경우 임금 피크제 도입 없이 정년을 연장했을 경우에 7.3% 청년 신규 채용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반하여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청년 고용 24.4%가 늘어났다는 거죠. 300일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엄연히 청년과 정년 연장으로서 혜택을 보는 장년간의 일자리의 상충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율 추세를 보더라도 일본이 정년 60세 법안을 시행한 시점은 입법화를 여기 나와 있듯이 94년도에 입법화해서 98년도에 실행합니다. 자, 그럼 94년도가 무슨 해냐? 일본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차지하는 고령 사회에 진입하던 해에 입법화해서 4년 이후에 실행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냐? 2017년 내지 2018년에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행이 고령 사회 전부터 실행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시차가 생깁니다. 이 시차는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시장의 성숙도죠. 개별 기업들이 정년 60세를 실행할 수 있는데 시장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냐면 일본은 정년 60세를 실행할 때 93%가 이미 법과 상관없이 정년 60세를 실행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42%, 지금 작년도에 조금 올라서 거의 50% 정도까지 올라갔지만 아직까지도 50% 정도의 기업은 정년 60세를 실행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추세가 서서히 갔더라면 오히려 기업에 대해서 부담을 적게 줬을 것인데 너무 빠른 시기에 정년 60세 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 청년과 특히 300인 이상의 기업의 경우에 청년과 장년 간의 일자리 상충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풀어야 될 과제가 더 무겁다는 것입니다. 정년 60세 연장으로 인건비가 어떻게 늘어나의 부분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26세에서 입사해가지고 지금 54세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생애 총액 받는 임금은 여기 있는 삼각형입니다. 여기 임금 곡선입니다. A, B, D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정년이 55세, 60세로 늘어납니다. 그럼 임금 곡선을 따라가지고 여기서 쭉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노란색 부분만큼 1개인은 임금을 더 받게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한 사람이 저만큼 임금을 더 받는다는 부분은 기업에 있어서는 저만큼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노란색 부분이 얼마나 되느냐. 이 노란색 부분이 기업의 성장으로서 과연 감당할 수 있는 인건비 추가 발생 비용이냐 부분이 고려가 돼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는 이제 청년 실업의 문제입니다. 방금은 인건비로서 이 부분이 추가 발생 비용인데 인력 총량으로 말씀드리면 55세 때 은퇴하셔야 될 분이 정년 60세로 연장되면 56세에도 기업에 남게 됩니다. 신규 채용을 들을 수 있는 여력이 있겠냐는 거죠. 신규 채용을 하게 된다면 한 해에 2.6% 정도의
정원 총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자, 그러면 2.6%의 정원 총량을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증가시킬 수 있는 정원 총량이냐? 이 부분이 오랜 시간 동안, 일본의 경우는 한 20년에 거쳐서 이 부분을 준비했는데 우리는 한 3년 내에서 이 부분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기업이 억하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 나름대로의 고민으로 그림을 하나 그려왔습니다. 이쪽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저성장 경제 시기와 저출산 고령 사회입니다. 그래서 오래 살게 됐다는 거죠. 적어도 20년간 더 살게 된 이 축복을 유지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전략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전략해서 살 수 있는 방안이 아직까지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공감대 형성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 정부는 복지 재정 부담을 가지게 되고 기업은 고용 부담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거는 성장 정책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처음 모두에 보여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저성장기에 접어들었다는 경우죠. 이웃나라 일본과 많이 비교하는데 이웃나라 일본이 정년을 60세로 연장했을 때는 아직까지 일본은 고도 성장기였습니다. 80년, 90년 초반까지. 그런데 우리는 더 경제 환경이 안 좋습니다. 고령화 속도는 일본과 더 빠르게 지나가고 있고 이미 고령 사회로 급속히 진입하고 있는데 경제도 고도 성장기라면 이 문제를 그나마 조금 용이하게 풀 수 있는데 우리 경제도 이미 저성장기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이중구에 처해 있다는 부분이죠. 어쨌든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경제 활성화 정책을 노력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낙수 효과가 이 두 개를 풀기에는 버겁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경제 정책으로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경제 사회적인 문제 해결은 힘듭니다. 사회 정책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 사회 정책에 나타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임금 체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노동시장 이동성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노사정, 사회적 공감대와 노사 파트너십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많은 진통이 존재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저성장기를 고도성장으로 해서 낙수 효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도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파트너십, 사회적 담론을 대화를 통해서 노사 파트너십 넘어선 사회적 파트너십을 만들어서 사회경제정책의 활성화를 한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 문제도 어려운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만 되더라도 어느 정도 청장년간 일자리 상생이 가능한데 우리는 일본의 경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지금 난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은 임금체계 개선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임금 피크제 부분은 임금체계 개선의 하나의 방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노동자분들이 자신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월급을 양보해야 됩니다. 쉽지 않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년을 5년 연장해 줄 거니까 너 월급을 깎아라. 선뜻 받기 힘듭니다. 여기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필요하죠. 그 임금을 다 받았을 경우에 여기 계시는 분 청년의 채용에 엄청난 영향이 간다는 부분이죠.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리고 노동시장 이동성 문제. 지금 대학 진학률이 아직까지도 65% 이상 되는 부분을 어떻게 과연 사회에서 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까지 내릴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교육 정책의 변화 없이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이런 복잡한 사회 기본적인 정책의 이슈가 사회적 파트너십 없이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기본적으로 청장년 일자리 상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모두가 청년 일자리를 말하고 있고 이거는 양쪽으로도 이미 통계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게 이제 증명되고 있는데 사실 좀 의아한 것은 유독 2015년에 이게 드라마의 유행 때문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청년 일자리를 강조하고 있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이렇게 되기까지는 무엇을 했는가? 2003년에 청년 실업과 관련된 대책이 최초로 시행되고 대규모 재정을 쏟아부어서 10년이 지났는데 세대 간의 갈등하고 고용 형태 간의 이제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좀 사회적 연대 회복이라는 가치로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 분명히 양보할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대화를 해서 양보하고 타협을 해야 한다면 사실 이런 식으로 논의를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안을 던져놓고 3개월 안에 타협을 해라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진정 청년 일자리와 기존의 정규직으로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고 있는 저희 부모 세대의 일자리 간에 갈등하는 문제라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야 된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한국노총과 청년유니온이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조금씩 양보하는 좋은 해법을 내놓을 수 있도록 시간을 더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청년 실업 문제가 뭐 과연 뭐 정규직 과보 때문에 발생했느냐, 지금 마치 정규직 과보 때문에 청년 실업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는데, 뭐 사실은 여기 이 논의에 쏙 빠져 있는 기업의 고용 책임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성을 확대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어떤 모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보장이 충분히 전제된 조건에서 뭐 유연 안정성 개념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유연성은 동시에 불안정성이고 이게 정말 청년을 위한 것이 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사실 보다 좀 더 넓은 토대에서 사회구조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지금의 불평등을 사실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노동소득 분배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냐, 중소기업이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해법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이야기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사실 청년 노동의 열악한 현실이라는 게 어느 층위에 존재하냐라고 했을 때 산업 내에서 대기업이 정점에 있는 연쇄적인 원하청 구조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청년 노동의 현실일 텐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같이 이야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제가 똑똑하지 않아서인지 뭐 기존의 운동권식 사고에 경도되어서인지 모르겠으나, 저는 정규직 과보 이야기하기 전에 재벌 대기업 과보부터 먼저 풀어서 얘기하자,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자라는 게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그래서 사실은 뭐 고용 안정성 중심으로 뭐 해고를 용이하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들도 있겠으나, 어쨌든 소득과 관련된 문제로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사실은 노동시장 구조 개혁에 관한 논의와 동시에 사회적인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 건지, 그런 이야기들도 좀 같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 과연 그럼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드리면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고용과 임금을 완화시킬 수 있느냐. 지금 고용 60세 정년제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오히려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갑니다, 사실은. 자, 임금. 요즘에 뭐 내수 진작이라고 그래서 임금도 인상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완화시키는 방향보다는 오히려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의 고용과 임금을 완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바람으로서는 가질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의 고용과 임금을 올릴 수 있느냐.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은 사실은 원래 고용이 불안합니다. 지금 중소기업, 아까 정규직 말씀을 하셨는데, 중소기업은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정규직 자체도 고용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남은 것은 임금을 올리는 길밖에 없거든요. 지금 임금 막 올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금 올리라고 하면 기업이 올립니까? 이게 사실은 올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현재 여력도 없는 상태에서 올릴 수가 없는데, 이 임금을 올리지 못하는 원인을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해서 생기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근로자의 능력이 따라가지 못해서 부족해서 생기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경영자가 이 제대로 경영을 못해서 생기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는 거죠. 이 근로자나 경영자의 능력을 높이는 부분도 우리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임금이라는 게 능력 개발이 돼야만 사실은 이게 그 숙련 향상이 돼서 임금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임금만 올리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다. 그래서 어느 쪽도 지금 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당위로서는 지금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은가라는 게 제 예측이고요. 지금 현재 그 청년들의 실업자가 몇 명이냐? 100만 명이 넘어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까? 이거 인력 수급 중소기업의 눈높이를 낮춰서 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해법은 결국 창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창업하는 길밖에 없는데, 창업하면은 우리가 항상 바로 연상하는 게 실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이거 뭐 정말 도시락 싸들고 말려야 할 일로 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창업을 안 하면 어떻게 취업을 합니까? 취업을 하려면 누군가는 창업을 해야만이 사실은 이게 취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결국은 창업을 해야만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은 우리의 모든 패러다임을 저는 창업 중심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그 창업의 문제점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준비 안 된 창업, 생계형 창업, 나홀로 창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 실패를 하는 거거든요. 이 창업의 이 문제점을 준비된 창업, 힘모아 창업, 기술형 창업으로 바뀌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지금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우리의 그래서 모든 패러다임을 준비된 창업, 기술형 창업, 그 다음에 힘모아 창업으로 바꿔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모든 우리나라 그 교육기관에서 창업 교육을 사실은 제일 먼저 저는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취업을 할 때 영어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영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저는 창업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교육기관에서 창업을 정말 일상화 시켜야 되고, 우리나라가 창업국가가 되고, 그래서 일자리 문제가 해결이 되고 좀 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겠는가. 아까 노사정위원회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보다는 저는 이 방식이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청년 고용의 문제는 사실 일자리의 부족 이런 것들에게보다는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데 청년들한테 주어지는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힘든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고령층이나 다른 고용 문제가 아니라 청년 고용의 문제는 적어도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오늘도 이제 노동시장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노동시장 이중 구조화 얘기 많이 했죠. 근데 혼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혼란이 어디에 왔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기 그림이 이제 1페이지에 있는데요. 요 그림으로 보면 이제 1차 노동시장, 2차 노동시장, 쉽게 말해서 이제 대기업, 2차는 이제 중소기업 생각을 하고 정규직, 비정규직 생각을 해보면 청년들이 바라는 일자리 사다리나 이동성은 다 2차에서 1차로 가는 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가는 것, 중소기업보다는 근로조건이 좋은 대기업으로 가는 것. 그리고 만약에 이 격차가 크지 않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쌓고 비정규직으로 경력을 쌓은 게 대기업과 정규직으로 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아마 기꺼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얘기를 하는 것들은 다 일자리의 이동성이나 유연성, 이 얘기는 다 2차에서 1차 시장으로 가는 것들 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발제자분들의 얘기는 대부분은 유연 안전성 관점에서 유연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 1차, 2차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건 노동시장 이중 구조화의 문제랑, 그러니까 노사 간의 관계에서 유연성과 안전성을 같이 하는 이 문제가 섞이게 되면 자꾸 본질이 이게 흐트러지는 것 같아요. 이걸 보게 되면 유연 안정성의 관점에서 발전자들이 얘기했던 것과 노동시장 이중 구조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들, 청년들이 얘기하는, 제가 보기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노사 간의 관계에서 유연 안정성 모델을 이제 서로 양보를 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제가 보기에는 대기업에서의 유연 안정 상황과 중소기업의 유연 안정 사정은 달라요. 내가 보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유연성이 적고 안정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이 상황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유연성을 높이면, 안정성이 지금 높으니까 유연성 높이면 되겠네 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내가 보기에는 안정성은 거의 없고 유연성이 엄청나게 높아요. 마음대로 이제 해고가 되거나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에서는 당연히 안정성을 높이는 게 답이겠죠. 근데 통으로 보면 맞아요. 그 기업이 좀 노측이 이제 좀 유연성 좀 양보하고 사측이 이제 안정성 좀 보장해주고, 아니면 사측이나 아니면 정부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걸 쪼개서 보면 안정성을 받아야 될 쪽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에요. 그리고 안정성을 포기해야 되는, 유연성을 높여야 되는 것들은 정규직, 그러니까 대기업 근로자들이에요. 사실 주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 간의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즉, 노동시장 이중구조화가 없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황이 비슷하다면 유연 안정성 모델이 쉽게 이렇게 조금은 더 쉽게 될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소기업과 대기업계 사측, 기업 자체가 동등하게 가기 위해서는 상생도 해야 되고, 대기업은 이제 스스로 잘 하니까 중소기업이 R&D를 통해서든 뭐든 자기들이 성장해 나가고, 그래서 중소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뭐 상생이든 뭐든 간에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들이 우선 기본적인 방향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결론에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선은 여기서 제가 이제 2차에서 1차로 갈 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그러니까 노동자의 입장에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만큼이나 성장하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래야만 좋은 일자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저성장 시대로 인구 절벽 시대로 이제 접어들면 그 노동소득 분배율이 떨어지는 지금의 상황, 그 고통이 청년들한테 집중되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원천적으로 파이를 키우는 방법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도 높고 기업도 이윤을 높이는 방향이고 특히 중소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하는 것들은 우선 기본인 것 같고요. 노사가 같이 자기의 혁신 역량을 투여해서 기업의 성과를 높여서 노사의 이익을 높이는 이런 유연 안정성 모델도 매우 중요하다. 다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좀 나눠서 파악을 한다면 해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